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풍 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밖에 보니까 날씨도 참 화창해지고 벌써 태풍이 이제 지나가 버린 걸까요? 간밤에 우리가 기다렸던 미국의 지표들도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태풍이 좀 지나간 거 아닌가라는 안도 심리를 조금은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고용이죠. 그동안 고용 쇼크 굉장히 우려했던 바였는데 미국의 고용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고요. 또 7월 FOMC 회의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9월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적절하다라는 걸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의 경우에는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던 걸 보니 이제는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실제 시장 플레이어들도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100%다라고 그 가능성을 단정 짓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얼만큼 인하하느냐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자, 앞으로 9월,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FOMC 회의가 3번 정도 남았는데 그 3번 가운데 2번 정도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인하, 그리고 나머지 한 번 정도는 50bp 인하를 할 걸로 시장이 조금 예측에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토요일 새벽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의 힌트를 더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확인해야 할 바가 좀 더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일정 부분 안도를 내비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이런 이벤트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빅 이벤트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 시장은 약간은 어제 숨을 죽이면서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간 흐름은 달랐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조금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 우려에 가장 근접하게 영향을 받았었던 반도체도 같이 시장과 함께 좀 숨을 죽이는 반면에 그야 반대로 바이오 수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퐁당퐁당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물론 ST팜의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반사수혜가 직접적으로 이제 시작된 건 아닌가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막판에 같이 조금 뒷심을 발휘해 줬고요. 2차 전지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너무나 바닥이라 그런지 바닥 심리와 상충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바닥 심리의 시장이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선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5%대 그보다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다고 싶을 정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건설과 항공은 어제장에서도 저희가 시황판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 그 전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물론 확인해야 할 이슈들은 많습니다. 당장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리 시장에서는 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또 BOJ 총재 발언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약간은 좀 주춤할 때 다시 상반기에 움직였었던 주도주는 어떤지 또 우리가 셈법을 좀 고민해 보는 시기가 맞기도 한데요. 자, 그런 시점에서 수출주들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어제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서 출발해 볼게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온 건데 무역 적자는 여전히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수출폭 역시도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박, 반도체, 승용차 순으로 전년 동월과 대비했을 때 좀 상승폭 두드러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예상을 해왔던 바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화장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년, 그러니까 2023년과 비교해서 보면 28%, 그리고 미국의 비중은 거의 100%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년 데이터만 봤을 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월,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보면 느낌이 좀 쎄합니다.
자,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는 10%그 화장품 수출액이 좀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한 달, 그러니까 8월 1일에서 20일까지 데이터만 보고 피크아웃을 논하긴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달,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연속성을 좀 찾아봤는데 연속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6월의 경우에는 5월보다 화장품 수출액이 7% 줄었고요. 6월보다 또 7월에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톡스 상황도 좀 다르진 않습니다. 요즘에 수출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신고가까지 경신한 보톡스인데 전월 대비해서는 30% 줄었고요. 6월 그리고 7월에도 전달과 비교했을 때 그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굉장히 핫했던 라면 그리고 최근까지도 반도체와 같이 커플링을 보이는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 쪽도 전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피크아웃이 사실인가라는 이런 팩트를 좀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 논란 아직 이르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아직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굉장히 양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는 2분기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컨센을 미치지 못했고 여기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왔을 뿐 업황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보톡스는 뭐 사실 더합니다. 피크아웃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수출이 올해보다 한 30%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시장이 피크아웃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6월, 7월, 8월에 이어서 9월, 10월, 11월까지 한 반 분기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지 피크아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고민이 됩니다. 오늘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이 피크아웃에 대한 수출 데이터만큼이나 또 화제가 됐었던 섹터가 있죠. 바로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에는 그동안 기다렸었던 이슈가 두 개나 나왔는데 시장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ST팜이죠. 생물보안법 수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걸까요? 우리 ST팜이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직접 게시를 했습니다. 내용이 뭔고 봤더니 해당 신약이 원래는 중국에서 공급을 받았지만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ST팜이 대체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회사가 직접 밝힌 건데요. 사실 생물보안법 통과 한 연내 그러니까 11월쯤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원료 공급사를 바로 ST팜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신약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명칭이라든지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탑10 제약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ST팜 측은 내년에 이제 이 시생산 원료를 공급하기 시작해서 그 후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공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증이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ST팜 주가 바로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6% 넘게 올랐고요. 바이넥스 마찬가지로 우시바이오 반사 수혜주로 세트로 묶였었죠. 1% 상승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출연자분의 원픽이기도 한데 그 무거운 삼바도 4% 넘게 올랐죠. 자, ST팜 기다리던 소식에 화답을 해주는 ST팜이었는데 렉나자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저희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점검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개발한 항암 신약 가운데 최초로 FDA를 통과하면서 그 기대감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장 초반에 움직이는 상당히 좋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다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한양행
강보합권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닐까 싶고요. 오스코텍은 심지어 10% 급등했다가 10% 빠졌으니까 변동성이 20%가 넘었던 겁니다. 다만 우선주죠. 유한양행 우선주는 2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현상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두 분께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서 제2의 랭라자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높아졌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2의 랭라자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HLB 떠올리셨을 겁니다. 물론 랭라자만큼이나 우리나라에는 항암 신약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임상 중이거나 연구 초기에 있거나 또는 FDA로부터 승인을 조금 거절받은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한미약품 그리고 HLB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의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이제 개발을 포기하면서 막 매각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락이 돼서 그런지 주가의 반응은 별로 일관성은 없어 보였고요. 다만 HLB의 경우에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통과가 되고 재심사 신청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 아직도 왜 재심사 신청을 안 했냐라는 질타의 의미인 건지 아니면 되더라도 유한양행처럼 주가가 빠질 거기 때문에 미리 실망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는 9% 거의 10%가 넘게 밀렸습니다. 자, 바이오 안에서도 소식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별로 좀 전략을 달리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끝으로 그 밖의 이슈도 정리해봅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고용도 생각보다 또 뜨겁지 않았다라는 점. 이와 더불어서 7월 FOMC 회의록을 봤더니 9월 달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의견들이 대부분 합치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과연 이 미국 훈풍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금통위의 통화 정책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인지 오늘장 힌트와 함께 브리핑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상당히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던 고용 지표도 나왔고 FOMC 의사록, 그러니까 회의록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건지 시장은 일단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고용이 너무 좀 예상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빨리 식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고용에 대한 통계 수정치가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도 어제 난리였어요. 특히나 채권 시장 쪽이 완전 난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어제 거의 역대급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예. 근데 이제 이 수정치 발표되면서 수치에 표기에 오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요동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막상 보니까 고용 통계 수정치가 굉장히 많이 하향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고용 둔화, 그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해석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서비스업 PMI라던가 지금 실제로 소매 판매 지표들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은 뭐에 집중할 것이냐? 그럼 빅컷이냐? 이거의 금리에 대해서 저는 집중한다고 보고 있고 네. 어제 그래서 이제 FOMC 회의록이랑 이러한 고용 통계 수정치가 발표되면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빅컷 가능성이 올라갔다 여기에 조금 좀 집중했던 것 같고요. 예. 어제 그래가지고 뭐 달러 인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날렸었습니다. 어제 그래갖고 뭐 장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또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을 정도로 좀 얘기가 많았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고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 이번 주에 계속 흐름 자체가 막 크게 변동 나오기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이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응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횡보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통화정책회의도 오늘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큰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 거의 뭐 동결이라고 사실상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기조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미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변이 없는 한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좀 악재로 반영했던 부분들이 완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호재성 이슈라기보다 완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크게 막 시장을 끌어올릴 정도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데 이제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상치를 요즘에는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고 그날 시장 반응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즘 뭐 환율 공식도 다 깨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고용의 예상치가 조정된 거는 상당히 쇼크였지만 그래도 FOMC 의사록을 보면서 약간은 좀 지지가 됐다라는 걸로 총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우리 시장 약간은 횡보세에 아쉬운 흐름이지만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전략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됐었던 화장품을 골라봤습니다. 네. 어제 8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피크아웃이 그저 논란일 뿐이다라고 일단락을 하기에는 수치의 연속성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더니 6월, 7월, 그러니까 3달 정도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3개월 데이터를 보고 네. 이게 피크아웃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6개월은 봐야 될까요, 그럼? 뭐 사실 뭐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또 살아나는 게 또 다반사기 때문에 네, 이제 다 소멸이 됐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시장은 이거를 뭐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거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정 짓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전월 대비 뭐 6, 7, 8 이렇게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YOY는 괜찮거든요, 아직.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를 지금 솔직히 막 기간을 한두 달을 보고서 피크아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무리가 있다. 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화장품주들이 일부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중국 쪽 매출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좀 수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조금 적게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기업들 위주로 조정을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조정이 나오는데도 좀 잘 버텨주는 화장품 맞아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장이라고 부르는 뭐 실리콘2라던가 네. 이런 쪽에서 만약에 진짜로 크게 꺾인다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네. 아직까지는 이거를 어허. 피크아웃이라고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대장주가 이제 끝이 나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피크아웃에 그쵸, 대한 그쵸.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2라던가 일부 종목군들,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네.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제 네. 중국 쪽 경기 회복이 사실 거의 더디죠.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도 중국향 매출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 이러한 둔화 때문에 타격을 받는 화장품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북미 쪽 수출 데이터가 더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확실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통계치기 때문에 화장품 전체 수출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별로, 기업별로 미국 쪽 수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옥석 가리기를 해본다면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카드로 우리가 잘 바꿔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 좀 한 가지만 골라주신다면. 네. 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네. 괜찮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ODM 기업인데 네. 여기는 색조 화장품 ODM 기업이에요. 색조만. 네, 색조 전용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주요 제품 브랜드가 다 아실 텐데 예. 로맨, 아, 타르트, 예. 맥, 디올.
이런 쪽입니다. 근데 네. 보면은 이제 로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 타르트랑 맥이랑 디올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 CNC 인터내셔널이 지금 ODM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에서 잘 팔릴 만한 제품을 ODM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북미향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캐파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기대해 볼 만한 게 CNC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K-뷰티 트렌드가 약간 스킨케어 쪽에서 메이크업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장 동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조 화장품이랑 메이크업이랑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메이크업이라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쓴다. 그쵸.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랑 해외 좀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캐시카우는 좀 우려 안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남자들도 요즘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진 않는데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색조 쪽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인 대표님께는 보톡스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보톡스 여쭤봤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어제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보톡스도 화장품만큼이나 전월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였나요? 빠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얘기가 시장엔 더 압도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갈 때 한번 두드려 보면서 점검하는 차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도 좀 비슷한 게 화장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달의 수치를 보고 이게 전반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해서 좀 평가하기에는 약간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랑 또 엮이는 흐름까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배드도 굿으로. 그렇죠. 예. 요즘이 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비만을 치료제로 이제 우리가 살을 빼면 좀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탄력이 그쵸. 좀 둔화됐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 이제 보툴리눔 톡신 또 필러 이런 걸로 통해서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짐에 있어서 같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호흡을 좀 길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휴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의 또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레이저 기기보다는 보툴리늄 톡신 쪽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보툴리늄 톡신이 워낙 저가 상품들이 많다 그죠. 보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보툴리늄 톡신보다는 이제 레이저 기기들이 좀 더 수익이 좋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톡스 시술을 비싸다고 많이 하고요.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예. 가격도.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노화가 워낙 빠르게 오다 보니까 이런 주름의 개선 이쪽의 니즈가 워낙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이제 화장품 쪽에서 저는 이쪽으로 당분간 살짝 넘어왔다라고도 네.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슈가 훨씬 좋다라는 평가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쪽으로의 수급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따라잡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지속 좀 지켜보시면서 눌림이 왔을 때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재도 그렇고 지금 신공장 그 물량 다 네. 확보하기 위해서 캐파 증설 이슈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톡스는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타고 있어서 네. 아직 뭐 피크아웃이고 뭐고 일단 시세가 나오는 반면에 화장품은 여기서 좀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데이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종목별로 말씀해 주신 CNC 인터내셔널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수출 데이터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엔 바이오 넘어갑니다. 어제 바이오 이슈가 상당히 많았어요. 장 초반에는 유한양행이었고 막판에는 ST팜이 아니었나 싶은데 ST팜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생물보안법 수혜 그토록 우리가 많이 외쳤는데 실제로 방증이 됐거든요. 어제 회사가 기사를 냈습니다. 뭐 당장에 지금 공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반응이 온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이미 조금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어제 유한양행이 너무 좀 막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쪽이 오히려 그런 공교롭게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잘 그러니까 나와줬다. 수급적으로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생물보안법에 있어서는 다 수혜를 볼 것이다 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측면은 어쨌든 똑같거든요. 누가 네. 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사익을 분명히 국내에서 누군가는 얻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고 ST팜이 또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좀 상승이 나왔다. 하필 공교롭게 유한양행은 새로운 현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수급이 바이오 쪽 안에서 수급이 저기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빠지면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CDMO 쪽은 대장으로 항상 산발을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이 이슈로 ST팜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는 너무 그거는 그 정도는 많이 아니라고 갔어요? 생각해요. 네, 너무 많이 좀 간 거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캐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에 진짜로 있을까 말까 정도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캐파와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클라이언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유통사들과 이미 지금 유대 관계가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 바이오 에피스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이미 승인을 받은 것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글로벌 빅파마랑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이게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인데 지금 ADC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5공장도 내년에 다 완공이 돼서 돌아갑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5공장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6에서 8공장까지도 맞아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이 캐파와 그런 기술들 그리고 빅파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다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그 약간 그렇죠. 뭐 예. 이거를 좀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비유. 그런데 네. 비유를 하자면 네. 메이저리그와 네. 국내 프로야구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우 국내를 왜 그러세요? 뭐 하필 비교하자면 어떤 그렇다는 의미- 겁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한 3주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외치고 계신데 도대체 그러면 얼마까지 보라는 얘긴지 궁금해요. 그럼 증권사 리포트는 대부분 다 110만 원에서 125만 원 이렇게 오, 되어 있어요. 125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도 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생물보안법이 과연 얼마나 진짜로 파급적일까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시바이오로직스로 가는 물량 자체를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 돈 자체가 지금 매출이 전반기에 2조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2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튀어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잠재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 아하.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작성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밸류에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측이 안 돼서요? 얼마까지 그걸 올려야 되는지까지도 오. 판단이 안 설 뿐더러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밸류 대비 계산해봤을 때 아 이 정도가 적정선이다지 그 이상도 너무 성장성은 이건 뭐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론자가 1위였고 네. 우시가 3위였나요?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순위가 계속 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가지고요. 어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맞아요. 2022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가치를 많이 더해주셨네요. 꼭 지켜볼게요. 100만 원 넘으면 박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께는 유한양행. 네. 어제 진짜 좀 모르겠어요. 우선주는 네. 왜 갔으며 유한양행은 왜 빠졌으며 오스코텍은 왜 10%까지 급락이 나왔으며 넥스트 스텝은 뭐며 네. 궁금합니다. 유한양행을 보면서 이제 엄청 큰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네. 장이 시작하면 당연히 상한가의 물량이 잠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 뒤집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 우선주도 오전장에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유한양행의 움직임을 어제 보시면 손이 나가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빠지고 지금 음봉으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다들 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또 최근에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빠진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가슴 한구석에 다들 불안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믿음도 지금 좀 부재하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유한양행의 매수세가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왔고 오스코텍은 또 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비율적인 측면에서 그죠. 유한양행이 더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으면 오스코텍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논리였던 것 같고요. 우선주에 이렇게 수급이 몰렸던 이유는 이제 못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장 주식 수도 좀 적고 하다 보니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시간 외를 보면 또 많이 빠졌어요. 결국에 그래요. 우선주도. 우선주가. 네, 우선주도 많이 빠져서 결국 믿음과 시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유한양행이 이렇게 큰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제한적인 걸 보면서 불안 심리가 많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론이라고 작용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유한양행의 최근 추세가. 근데 시장에서는 철저히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 남아 있어서 예. 이제 어떻게 또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병용이라서 약하나? 그런 얘기도 있기는 그래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적응증에 대한 게 더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양행 사태라고 할까요? 이 사태를 보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접근이 빠른 곳이 HLB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역시나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 연장선으로 그냥 반응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뭐 따로 나온 이슈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심리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잘 됐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계속 이슈가 많았잖아요. LCLB는 심지어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도 방어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또 노이즈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좀 증폭을 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서서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적응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디 적응증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향후에는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FDA 결과라든지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이슈를 참 기다려 왔었는데 네. 막상 나오고 나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거기에 몰렸던 수급들도 다 이쪽인 CDMO 쪽으로 간다고 보세요. 당분간은. CDMO 이제 SD팜이 네. 워낙 또 어저께 시장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CDMO 쪽이랑 저는 기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기업들을 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신약에 대한 모멘텀,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길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업인가요? 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종근당이라는 기업인데 아. 이제 노바티스라는 기업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서 이제 신약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는데 같이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래는 HK 인노엔의 K캡에 대한 이제 영업 매출을 가져가던 구조가 끊겼어요. 보령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좀 부재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임상이 진행이 일상이 됐으면 이상에 대한 업데이트 일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도대체 언제 하다가 이제 기다림이 좀 약간 소멸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적응증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임상 일정과 함께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기다리던 소식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요즘 추세를 또 잘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어허. 네, 상반기 때 실적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어 있는 기업이고 지금 다른 것도 있는 게 셀트리온 쪽으로 또 그 유통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쪽이 이제 매출을 K캡을 넘어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풍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종근당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기다리던 지표들이 잘 나와서 미장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뭐가 탁 수급이 쏠렸다라고 할 건 없었거든요.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어젯밤에 시간에서 전력주 좀 간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